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국회라고 하는 데는 그냥 벼슬자리 하는 데 아니냐. 국회는 맨날 싸움하는 곳이니까 실제 국가를 움직이는 거는 행정부니까 우리 생활에 이렇게 직결된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굴러가 뭐 파행을 하든 제대로 굴러가든 그거는 뭐 정치가들끼리 얘기지 우리 삶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움직여줘야만 우리 사회의 안녕과 그 저희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또 김승윤 선생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하고 이 법이 바뀌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네, 뭐 행정명령이 법을 웃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행정명령을 할 때 야당이나 이쪽에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당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확실하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 행정명령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명확하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게 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일단은 뭐 급하면 급한 대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겠지만, 예, 그래도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하는 것이 네,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이제 외교라든지 안보 이거는 국회보다는 행정부의 영역이 아니냐 이런 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국회에서 또 비준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움직이려면 사람을 앉혀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나라는 장관을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임명 동의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긴 하지만, 예, 국무총리부터 해서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예, 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는 낼 수가 있고 탄핵도 예. 시킬 수 있거든요. 또 청문회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은 결국에 국회를 포함한 이 합의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장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 이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국회라는 겁니다. 예, 이게 대통령제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 더 우위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좀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뭘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맞서거나 뭐 통과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한계가 좀 보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 중요한 결정권은 국회에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명령은 했더라도 반발이 부딪힐 수 있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회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예.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부딪힌 경우는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정부, 그러니까 뭐 지자체 정부나 중앙 정부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다 보면은 어떤 대목에서는 꼭 공무원분들이 이건 자기 권한을 벗어난 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도와주거나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법을 바꿔야 네,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귀가 따갑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랑 얘기했느냐면 예산 문제랑 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행정부가 뭐 무소불위인 것 같고 전지전능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국회가 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작동 그 행정명령이라는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고 법과 함께 예산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크게 쳐나가는 어떤 큰 행정은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잘하고 우리 일상에 나 있는 좀 자잘하고 작은 부분은 행정부가 좀 더 큰 권한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정말 큰 어떤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의회 네. 권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과 느낌,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저마다 희망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잖아요. 예, 하지만 그만큼 잘 안 되죠. 이게 행정명령으로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특히 임기 초반에는 막 칼날이 휘두르듯이 막 예, 개혁도 할 것 하고, 같은데, 자신이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밀어붙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거나 뭐 취소가 의회가 되거나.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네, 협력을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그나마 힘이 있을 때는 그게 좀 가능했지만,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서는 결국에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뭐 별로 바뀐 게 없는 듯한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결정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합의라든지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 뭐 바뀌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예.
이 문제가 지금 또 특히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생존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사회의 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지금 모두의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잘한 행정명령 같은 걸로 대처할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고 이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디까지 이 위기가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아주 과감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번에 그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적에 네. 그 격리 시설들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는 그 국면이 있었죠. 네. 이때 만약에 강한 그 권한이 있고 법적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호텔이라든가 이 등등 여러 민간 시설 같은 것도 비상시에는 징발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이게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가 그건 못하죠. 네. 그건 그럴 수 법이 있는 그렇게 돼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여야가 합의를 해줘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줘야만 그런 크고 단호한 조치가 가능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렇게 유능하고 민주적인 국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명령을 하기 쉬우려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에 보장이 돼 있더라도 그걸 다 쓸 수는 없어요. 예, 했다가 여론의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행정명령을 할 때도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국회에서 최소한 뭐 과반이라도 이건 하자라고 결의안을 낸다거나 이러면은 행정부 입장에서도 더 뒷받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기가 쉬운 거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도 특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긴급 재정 경제 예.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절실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게 사례가 별로 없어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 명제 할 네. 때에 그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사실 근데 그 명령조차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국회가 힘이 있는 기관이다라는 거죠. 그 사후적으로 저걸 받아야죠. 저 인정을 받아야 되죠, 국회. 그게 사후가 아니라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아, 국회에서 그렇군요. 승인을 맞습니다. 바로 받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짧은 대통령 시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 이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된 상황에서 이 국회가 생겨나 버렸을 때는 예. 특히 이제 지금 거대 양당이 벌이는 플레이는 이제 양당제 경향을 더 강화하는 예. 그 국회인데 양당제는 사실 국회에서 예. 어떤 협의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여야 1대1 구도에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셧다운 사태입니다. 지금 셧다운이 미국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 지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 다음 해 예산안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질 않고 야당이 막 그냥 다 비토를 놔버려 갖고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서 정부가 그냥 저 문을 닫아버리는 사태가 셧다운 그렇죠. 사태 맞죠? 예, 네. 그게 결정적으로 양당제 체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작년 1월에 미국의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와 그로 인한 양당제 때문에 셧다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당제에서는 한쪽 정당이 과반이 되기가 쉽긴 합니다만은 과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야당을 살펴야 되는데 한쪽에서 뻗대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당제가 민주주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한쪽 당이 보이콧 한다고 해서 그냥 못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광수 두 마리가 이러고서면 꼼짝도 못하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구도 속에서 뭐 과반이라든지 일정 수준을 넘어선 그 블록, 연합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다당제가 원활한 정치 협상부터 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상식에 의거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 건데 이것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양당이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는 쪽으로 다시 치닫고 있는 네, 그런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회에 지쳐 있는 게 저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네. 맨날 싸움만 벌이고 자기들 이 세력 다툼만 한다는 게 우리 그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다분히 양당제의 폐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싸움은 예. 격화되는데 예. 사실은 그 양쪽의 차이가 보통 크지 않습니다. 양당제에서. 맞습니다. 둘이서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의 일부를 충분히 쉽게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 다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하다 보면 둘이 막 수렴이 돼서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고 거꾸로 그럼 차이가 커진다고 했을 때는 또 그 큰 차이 속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양당제는 이 다양한 표심들을 대변할 수 없는 체제인 거고 막상 그렇게 해서 국회를 구성을 해놓으면은
이게 그냥 완전 담합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든지. 별것 아닌 걸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음. 대립을 격화시키든지 예. 보통은 두 개를 다 섞어서 가죠. 예. 예, 그런 방향으로 비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양당제가 되면은 거대 양당제 지지 세력이 겹치니까 내용도 거의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정책 가지고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이익 다툼이라든가 희한한 논리 가지고서 맨날 싸움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근데 정말 끔찍한 게 이게 딴 때도 그 괴로운 그 광경입니다. 그 국회가 일 안 하고 싸움에서 사회가 온통 막혀 있는 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지금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국회가 그러고 있다면 참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긴급한 조치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계속해서 이제 뭐 특히 양당 과점 체제에서는 한쪽 당만 반대를 해도 이 공전 상태로 가기가 대단히 쉬워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당에다가 아예 과반 의석을 몰아줘 버리자. 일이 원활하게 되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부분을 여대 야소로 예. 경험을 해봤고 사실은 그 정부를 반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타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 예.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을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나오는 게 예, 아니니까요. 국민 절반 가까이가 반대해버리면 본인들도 선거도 있고 한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어느 쪽에 한쪽에 뭐 힘을 몰아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몰아줬다가 만약에 폭주라도 하게 되면 예. 이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던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떤 법안은 폭주를 해서 미디어법이나 4대강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주를 해버렸고 예. 또 어떤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뭐 노동관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막히고 예. 뭐 이것들이 이제 번갈아서 나타난 것인데 예. 그렇다면 결국에 뭐 한쪽에다가 힘을 몰아준다고 해결되는 것 또한 예. 아니다라는 거고 예. 긴급한 일은 이제 거대 양당이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키면 좋긴 한데 그 두 당만 존재감이 크다면 예. 이것도 긴급하게 일이 처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당 간의 협상이 안 되면 군소정당부터 꼬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만들 수 있고 그 협상을 통해서 거꾸로 한쪽 거대 정당 그냥 저렇게 해서 그냥 저쪽 마음대로 더 가깝게 통과되는 것보다야 차라리 1대1로 협상을 하자. 예. 그러니까 협상의 가지수, 갈래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나마 그렇죠. 예, 활로가 뛸 수 그렇죠. 있는데. 서로 간에 이쪽 저쪽을 한번 재보면서 이제 협상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 예. 1대1 상수 두 마리 이루고 그렇죠. 있으면은 1대1 하나만 외나무다리만 있다면 예. 그것은 뭐 너 죽고 나 죽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국회가 맨날 이래서 깝깝하니까 어느 한쪽에다 확 힘을 몰아줘가지고 그냥 밀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아까 그 유신정우회 얘기 나왔었죠? 그 박정희 때. 그게 바로 유신정우회식 사고방식입니다. 그 박정희 시대 사고방식이요. 의회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 썩어빠진 정치가들의 그 탐욕스러운 그 노름판이니까 정부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를 확실하게 밀어주기 위해서 기본 몇십 석은 몇 석은 그냥 정부적으로 기본으로 그냥 네. 깔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유신 헌법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여당도 야당도 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